교육부 이진석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대학신문 이인원 회장님과 우리 대표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좀 그 이번 프레지던트 서밋 주제에 맞게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내용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제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학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 뭐 다 아시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래사회 대비해서 대학의 역할과 정부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크라우스 슈비츠 회장께서 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틀일 것이다. 라는 이제 멘트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2025년까지는 노동력의 40%가 로봇으로 예측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아마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미래학자들의 전망입니다.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는 3조 달러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러한 미래의 예견과 미래의 기술 발전이 대학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지능정보 기술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그건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것이다. 우리 고등교육 환경 변화 중에서 대학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이제 감소가 되겠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인구 추계를 보면 엄청난 고민을 더 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고교 졸업자도 2013년입니다만 2013년에 63만 명이었던 게 10년이 지난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40만 명으로 거의 50% 이상이 격감하는.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 전망도 보면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도권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 제일 하위에 있는 저희가 충청권이라든가 뭐 대경권 그 다음에 동남권 이쪽은 급속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비해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학 경쟁력 변화를 보시면 국가 경쟁력과 대학 그 교육 경쟁력이 약간의 정비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저는 대학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거의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만 반대로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추월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 하는 반대의 좀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까 많이 언급된 결국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에서 가장 비례관계가 큰 팩터가 재정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AI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길러야 될 인재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인지적 특성과 품성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은 대기업에서 강조하는 게 품성적 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 능력보다는 자기 조직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함께 어울리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품성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인지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길러야 될 인재상은 품성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요소를 동시에 갖춘 인재상이 아닌가. 물론 여기 모이신 우리 총장님들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의 비전과 아니면 길러야 될 어떤 인재상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 사회에서 개인이 갖춰야 될 3대 혁신 역량으로 OECD가 발표한 게 있어서 한번 참고하십사고 한번 실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조직 내에서 협력적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앞쪽에서 보면 품성적 특성이 되겠죠. 자기 권리 필요 등을 옹호 주장하는 능력, 이제 이걸 통틀어서 자율적인 행동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 능력이나 협동 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들은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으로 카테고리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어, 상징, 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이러한 카테고리는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보는 인지적 특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이걸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향후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성격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타분화 전이가 용이한 구조로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로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으로서 지식. 그리고 명제적 지식이 아닌 무엇을 할 줄 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방법적인 지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저도 몇 개의 대학을 기동량으로 들어보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본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교수 학습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이제 각종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것과 매칭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중시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문제 기반 학습, 팀 학습, 또 탐구 발견 학습, 그다음에 서비스 러닝,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사회 봉사에 접목한 학습 방법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플립드 러닝, 온라인 강좌 활용이라든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K무기 상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신문에도 보면 올해 500강좌 이상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저도 지인들한테 K묵 참 가입해서 들어보는 교양으로 듣는 분들한테 강좌 구조가 참 밀도 있게 잘 돼 있다 하는 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뭘 해드려야 될 거냐 하는 정부 역할입니다. 첫째, 세 가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재정 지원 문제다. 아까 우리 여러 총장님들이 궁극은 재정 지원입니다. 저희가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뭐 여러 가지 QS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타임스 평가라든가 있습니다만 그 세계 대학 랭킹을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 재밌는 현상이 세계 랭킹 100위권 이상 대학들을 분석을 해보면 평균 1인당 교육비가 최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뭐 잘 아실 겁니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는 1,580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1,480만 원부터 한 1,500
원대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좀 큰 사이즈의 대학들은 한 2천만 원부터 한 2,1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1인당 교육비, 대학에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가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력의 제일 핵심적인 팩터다 하는 것들은 이미 객관적인 통계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지금 고등교육 재원을 획기적으로 좀 늘릴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총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새 정부 출범해서 재정 지원, 과거 정부에서 했던 10여 개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과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 지원 사업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만 살릴 예정입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 그러니까 산학 영재형 사업과 대학원에 지원하는 BK 플러스 사업 두 개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예산도 대학에 통으로 드립니다. 그럼 우리 대학은 에이스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CK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믹스해서 할 거냐, 아니면 코어 사업처럼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대학의 중기나 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4년제 대학의 한 60% 정도를 기본 역량 진단을 해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 사이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한 교당 40억 내지 90억 정도 매년 3년 동안 지원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링크 플러스형과 BK 플러스 사업을 좀 재편하거나 재구조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은 응모할 수 있는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하위 20%인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외의 대학은 다 응모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 대학이 이 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하는데 역량 강화 대학의 일부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0% 그러니까 100%에서 차지하는 60%부터 80% 구간에 해당되는 역량 강화 대학의 한 반틈 정도는 어차피 정원 감축의 공고를 받으니까 어차피 정원 감축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구조 조정과 대학의 발전 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저희가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20% 대학, 60% 구간부터 80% 대학 숫자의 한 50% 정도는 예산을 자율개선 대학의 한 50% 이상의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재원은 이제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계신 총장님들은 어떻게 규모가 커지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OECD 대비 작년 기준입니다만 0.95%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1.5조입니다. 1조 5천억 정도. 그런데 그걸 OECD 기준 1.0으로 GDP 기준으로 올렸을 때 저희가 1조 정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1조 정도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고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총장님들의 좀 지원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구 교육 혁신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나 도전적 연구 지원도 17년에 비해서 22년 이번 정부 때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도 확대하고 과제 수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 환경도 저희가 기간도 연장하고 예상 규모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 혁신 및 산학협력 활성화 부분도 지금 이건 올해 사업입니다.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숫자도 확대시키고 그 에이스 지금 진행교가 32개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내년에 이제 일반재정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스 사업보다 더 느슨하게 대학의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10개 기업 정도를 좀 파일럿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대학에 올해 한 평균 20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에 일반재정 지원 사업 형태의 모형을 올해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에이스 플러스 사업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아마 사업 공고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저희가 올해 5개 내 클러스터에 50억 예산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의 창의적 자산 활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자체 수입 구조를 확장시키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를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대학에서는 엄청난 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대학도 선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학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저희가 정부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사 분야나 크게 봤을 때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사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큰 틀로 이렇게 고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학기나 유연학기제, 융합전공, 전공선택제,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학습 경험 인정제나 통합과정 중 학위 수여 등 대폭적으로 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예를 든다면 확보율을 초과하는 유휴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한다든지 산업협력법을 개정해서 산학협력단 기술주의 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 비율과 자회사 지분 비율을 완화해서 더 많은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고등교육 정책의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학의 자율성, 공정성, 경쟁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 키워드의 하나인 경쟁력은 결국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재정의 확대하고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정부에서 확대될 개연성이 많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분명히 확대될 것이다. 그런 장밋빛 좀 그림을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상 시간보다 약간 좀 한 5분 정도 초과됐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보고 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 마련해 주신 우리 이인원 회장님께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